16장.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비는 키티의 병세와 슈체르바츠키 가족의 계획에 대해 세세히 물었습니다. 인정하기는 부끄러웠지만 그는 들려오는 소식에 내심 고소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도 좋았지만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주었던 그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병의 원인을 언급하며 브론스키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레비는 단호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의 집안 사정을 알 권리도 없고 솔직히 말에 관심도 없어.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냈던 레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둡게 가라앉는 것을 보고는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랴비닌과 숲거래는 완전히 끝낸 거요? 레빈이 물었습니다. 응, 결정됐네. 가격이 아주 훌륭해. 38,000 루블이라네. 8,000 루블은 즉시 받고 나머지는 6년에 걸쳐 받기로 했지.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 이상 주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당신은 숲을 거저나 다름없이 넘긴 거군. 레빈이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하니 그게 무슨 소린가?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레빈의 눈에는 그 무엇도 곱게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에이커당 최소 150 루블은 나가는 땅이니까. 레빈이 대답했습니다. 오, 이 농사꾼 양반 좀 보게.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련한 도시인들을 멸시하는 그 말투라니. 하지만 비즈니스라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네. 장담컨대 내가 다 계산해봤어. 아주 좋은 가격에 파는 거야. 오히려 그 친구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될 정도라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목재용 숲이 아니야.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이런 전문적인 구분을 통해 레빈의 의구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완벽히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에이커당 뗄나무가 25야드 이상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 친구는 에이커당 70 루블이나 쳐주고 있단 말일세. 레빈은 경멸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식이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10년에 시골 2번 내려올까 말까 한 도시 사람들은 꼭 어디서 주워들은 전문 용어 2-3개를 때와 장소도 못 가리고 써먹으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굳게 믿곤 하지. 목재용이 아니다. 에이커당 몇 야드가 나온다 같은 말들을 본인도 뜻을 모르면서 내뱉고 있군. 당신이 관청에서 서류 쓰는 법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하진 않겠소.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물으러 가겠지. 그런데 당신은 숲에 대해선 다 꿰고 있다고 자신하는군.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오? 나무 숫자는 세어봤소? 나무를 어떻게 다 세나?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친구의 언짢은 기분을 풀어주려 애쓰며 웃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을 세고 별의 숫자를 세는 격이지. 그건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일세. 오 랴비닌이라는 신은 할 수 있을 거요. 거저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상인도 나무를 세어보지 않고 숲을 사지는 않소.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바로 거저주는 거요. 난 당신 숲을 잘 알아요. 매년 거기 사냥하러 가거든. 당신 숲은 현금가로 에이커당 150 루블 가치는 충분한데 그는 할부로 고작 60 루블을 주고 있는 거요. 사실상 당신은 그 친구에게 3만 루블을 선물하고 있는 셈이지. 이복의 상상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게나.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그 가격을 안 불러준단 말인가? 그가 다른 상인들과 미리 말을 맞춰뒀으니까요. 매수했다는 말이지. 난 그자들과 다 거래해봐서 잘 알아요. 그들은 상인이 아니라 투기꾼이요. 10%, 15% 이익에는 눈길도 안 주고 1루블짜리를 20코페이카에 살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놈들이란 말이요. 자, 이제 그만하게. 자네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소. 저택에 도착하며 레빈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계단 앞에는 철제와 가죽으로 튼튼하게 덮인 마차가 세워져 있었고 넓은 가죽띠를 두른 윤기 나는 말이 매어 있었습니다. 마차에는 랴비닌의 마부 노릇을 하는 통통하고 허리띠를 꽉 조인 서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랴비닌 본인은 이미 저택 안에 들어와 현관에서 두 친구를 맞이했습니다. 랴비닌은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으로
콧수염을 길렀고 깔끔하게 면도한 턱이 튀어나와 있었으며 흐리멍덩해 보이는 돌출된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긴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등 허리 아래쪽에는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발목 부분은 주름지고 종아리는 빳빳한 긴 장화 위에 커다란 덧신을 신고 있었죠.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는 몸에 아주 잘 맞는 코트를 여미며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에게 무언가를 낚아채려는 듯 손을 내밀어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가 그와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길이 워낙 엉망이었지만 차마 나리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내내 걷다시피 해서 겨우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 안녕하십니까? 랴비니는 레빈에게도 고개를 돌리며 그의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빈은 얼굴을 찌푸리며 못 본 척 손을 피하고는 사냥에 온 도요새를 꺼냈습니다. 나리들께서는 사냥으로 소일하고 계셨군요. 실례지만 이건 대체 무슨 새입니까? 랴비니는 도요새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아주 별미인가 보지요? 그러고는 이까지 사냥감이 그만한 공을 들릴 가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듯 못마땅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서재로 가겠나? 레빈이 침울하게 인상을 쓰며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에게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서재로 가게. 거기서 이야기해. 그러시지요. 어디든 좋습니다. 랴비니는 오만한 위엄을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쩔쩔맬지 몰라도 자신만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랴비니는 습관처럼 성상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상을 찾고 나서도 성우를 긋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서가와 책장들을 훑어보더니 아까 도요새를 볼 때와 똑같은 의심쩍은 눈초리로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책들 역시 그만한 공을 들릴 가치가 전혀 없다는 투였습니다. 그래, 돈은 가져왔나? 안 깨나? 오블론스키가 물었습니다. 돈 걱정은 마십시오. 의논을 좀 하러 온 것입니다. 의논할 게 뭐가 있나? 일단 앉기나 하게. 뭐 그러시다면요. 랴비니는 자리에 앉아 의자 등받이에 팔꿈치를 기댔습니다. 스스로도 몹시 불편해 보이는 자세였습니다. 가격을 좀 깎아주셔야겠습니다, 공장님. 너무 과합니다. 돈은 마지막 한 푼까지 결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시 지불하는 데에는 아무런 차질도 없을 겁니다. 총을 벽장에 넣어두고 방을 나가려던 레비는 상인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이미 숲을 거저 얻은 거나 다름없소. 레빈이 말했습니다. 스티바가 나한테 너무 늦게 말했어. 안 그랬으면 내가 가격을 정해줬을 텐데. 랴비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머금은 채 아무 말 없이 레빈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님은 돈 문제에 아주 철저하시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분하고는 도무지 거래가 안 됩니다. 예전에 밀 거래를 하려고 제가 꽤 좋은 가격을 불렀는데도 말이죠. 내 물건을 왜 당신에게 거저 줘야 한단 말이오? 땅에서 주운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맙소사. 요즘 세상에 훔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재판도 공개되고 모든 게 격식 있게 돌아가는 세상인데 훔친다는 건 가당치도 않지요. 우린 그저 신사답게 의논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나리께서 숲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셨어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조금만 양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결정이 된 거요, 안 된 거요? 결정이 된 거라면 구질구질하게 흥정할 필요가 없고 결정된 게 아니라면 레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숲을 사겠소. 그 순간 랴비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뼈마디가 굵은 손가락으로 재빨리 코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셔츠와 구리색 조끼 단추 시계줄이 드러났고 그는 뚱뚱하고 낡은 지갑을 잽싸게 꺼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숲은 제 겁니다. 그는 서둘러 성우를 긋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 받으십시오. 제 숲입니다. 랴비닌의 거래 방식은 이렇습니다.
푼돈 가지고 흥정하지 않지요. 그는 인상을 쓰며 지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어. 레빈이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 왜 그러나? 오블론스키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미 약속을 했잖나. 레빈은 문을 쾅 닫으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랴비니는 문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전한 젊은 혈기군요. 정말이지 어린애 같은 짓입니다. 제가 이 숲을 사는 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건대 오직 오블론스키 나리의 숲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랴비닌이 샀다는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익이야 뭐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챙겨야지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기 소유권 양도 증서에 서명만 해주신다면. 1시간 뒤 상인은 긴 코트 자락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자켓 단추를 채웠습니다. 주머니에는 계약서를 챙긴 채 덮개가 달린 튼튼한 마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휴, 저 귀족놈들이란. 그는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저것들 정말 가관이야. 그렇고 말고요. 서기가 고삐를 건네며 가죽 앞치마에 단추를 채우며 대꾸했습니다. 그나저나 미하일 이그나티치님, 이번 매입을 축하드려도 되겠지요? 글쎄다.